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12월 6일인데요. 오늘 함께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도 벌써 파트 10일까지 왔고, 오늘은 RNA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이게 장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좀 최근에 한국 코스닥은 뭐 6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정치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정말 힘든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도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바이오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건 거의 끝나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RNA 치료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DNA랑 RNA 많이들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DNA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이중 나선 근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물체의 성장, 뭐 생존, 번식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꼬여 있는 거죠. 예. RNA 뭐냐면 단일 가닥이에요. 단일 이렇게. 그러니까 DNA는 이렇게 꼬여 있는 거고, RNA는 이렇게 한 가닥으로 돼 있고, 여기에 뭐 돌기 같은 게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그거를 이제 단백질 합성으로 연결하는, 이제 한마디로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DNA는 개개인이 다 다른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전 정보라는 거는 어떠한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지, 몸속의 장기, 또 전체적인 모습까지, 예, 이렇게 다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이제 적재적소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보다. 그러니까 정보예요, 정보. 예, 사람마다 다 다른, 예,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RNA는 뭐냐면 이 DNA가 지령한 그 정보, 그러니까 DNA에 있는 그 정보 있죠. 정보를 해석한 후에 단백질을 만드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달부라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드는 설계자가 DNA, 그러니까 DNA가 어떤 이제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설계자라고 보면 이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줘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 도면 있으면 뭐예요? 이 설계도를 TSMC에 보내야 뭐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처럼, 예, 이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이 그 도면을 보면서 필요한 재료, 뭐 여기서 아미노산이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주문하고, 이 재료가 또 공장에 도착하면 설계 도면에 맞게 조립을 해서 단백질을 제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드는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DNA는 설계도고, 거기 있는 설계도가 정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설계도를 전달해 줘야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도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개예요. mRNA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력 역할, 아까 말씀드린 방금 메신저 역할하는 거. 그래서 이제 mRNA 설계 도면을 공장에 전달하는 역할하는 거고, tRNA는 그냥 한마디로 트랜스퍼, 그러니까 운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주문한 재료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공장이 여기에 다 갖다 줘야 돼요. 설계도 갖다 줘야죠. 재료도 갖다 줘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rRNA는 이제 앞에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제조 세포 기관이라는, 예, 용어를 좀 씁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재료들 있죠. 재료들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RNA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RNA 할 때 mRNA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어쨌든 mRNA, tRNA, rRNA가 있다. 그래서 단백질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RNA가
반드시 또 필요한 거죠. 예, DNA도 있고 RNA가 있다. 그러니까 DNA는 설계도, RNA는 한마디로 그 설계도를 운송하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까지 하고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RNA 그러면 이제 이 치료제 우리 이제 뭐 DNA도 있고 RNA도 있는데 이 치료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 치료제는 우리가 보통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을 치료하죠. 근데 이거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예, 질병의 이제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담아서 아까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는데 이 mRNA는 뭐냐면은 그 이제 설계도잖아요. 아까 설계도를 이제 운송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mRNA는 이제 요리책에 레시피가 있죠. 요리책이 뭐예요? 레시피죠. 그거의 복사본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 요리책 안에 이 레시피라 그러죠. 이 요리책 안에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만드는 그 방법이 백종원 선생님이 그 대표가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 책을 이제 그 안에 김치찌개 레시피를 딱 담아놨는데 그 레시피가 뭐가 오타가 생겼는지 잘못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백종원 대표가 하는 맛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예.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 요리책 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요리는 제대로 만들 수 이제 백종원 대표가 만들었던 요리 공식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안에 오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mRNA는 어쨌든 이제 복사본인데 예, 이 레시피가 문제면 이 복사본도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복사본도 문제니까 이걸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문제면 그걸 복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몸속 유전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단백질 합성 과정에 개입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NA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레시피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예, 그걸 복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제 RNA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가 만드는 김치찌개 요리법이 어쨌든 요리법은 완벽한데 그게 애초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복사를 했을 때 예, 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복사된 거 이게 이제 무한대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된 복사본을 다 없애야 돼요. 예,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 방법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레시피 복사본이 문제 있잖아요. 그럼 걔를 없애요. 그냥 가위로 잘라서 mRNA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ASO 치료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어렵긴 한데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NA와 결합해서 이 단백질 생성을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 siRNA라는 이제 표현도 쓰는데 이건 스몰 인터퍼링이라는 치료제를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또 억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백질 생성을 못하게 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mRNA와 결합을 하고 또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mRNA를 잘못된 게 있잖아요. 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올바른 mRNA로 바꿔주는 거예요.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 있는 걸 잘라내거나 그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오타가 없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또 요리를 하겠죠. 그거를 mRNA 치료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저 mRNA를 없애거나 아니면 올바른 mRNA로 바꿔주거나 교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RNA 치료제의 장점은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 표적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전통적인 약물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유전체가 좀 치료 대상이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 이제 좀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요. 희귀성, 희귀 질환이 좀 많은데 점점 이제 만성 질환 쪽으로도 바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치료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 제거하거나 바꿔주거나 잘못된 거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NA 이제 백신의 이게 원료라고 하는데 mRNA 백신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런 모양이래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요 돌기 있죠. 여기 돌기가 달렸대요. 얘랑 비슷한 걸 만들어야 돼요. 백신을 만들려면 우리 몸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저 비슷한 게 들어오면 이제 몸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저 돌기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 돌기 모양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mRNA 요거를 합성을 해요. 요 모양을 따온 거죠. 그래서 요 합성한 mRNA 껍질로 보유하는 형태의 백신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투여를 해요. 백신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포에서 바이러스 돌기 발현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얘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이제 항체가 얘를 이제 공격을 하겠죠. 저거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미리 이제 백신이 뭐죠? 예방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던 모습이죠. 항체가. 야 저거 잘못된 건데 우리가 공격했던 그거네.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달라붙어서 얘가 활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돌기 단백질을 만드는 요 레시피를 이제 복사한 거죠. 복사해서 그걸로 비슷한 가짜죠,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몸에 침투하고 그거를 이제 바이러스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먼저 테스트를 하죠. 야, 너 이런 거 들어오면 너 이거 방어해야 돼. 그리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슷한 모양,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니까 실제 코로나가 침투하면 이제 딱 막아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맞았던. 저도 기억나세요? 혹시 벌써 몇 년 됐죠? 아무튼 그 백신입니다. 이게 mRNA라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m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함이 있는 이 DNA 있잖아요. 잘못된 유전 정보 얘를 이제 정상적인 정보를 담은 mRNA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단백질 합성할 수 있게 그 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RNAI는 이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까 요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mRNA 치료제는 코로나 이제 백신처럼 바꿔주는 거고, 바꿔주는 백신이고, 그 다음에 RNAi,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단백질 확산 못하게 막아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RNAi는 이제 인터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간섭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발현이 선택적으로 안 이루어지게 이걸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siRNA가 RISC 뭐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siRNA가 이 잘못된 이 유전자 정보를 잘라버려 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잘못된 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면 몸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 원인 이걸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함 있는 DNA를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이 RNA 가닥을 투입을 해서 결함 있는 DNA랑 결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예 합성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타겟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거고 결함 있는 mRNA를 제거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제품이 렉비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건데 새로운 siRNA 시대를 개막을 했고요.
예. 이게 날짜 근데 21년 12월 맞나요? 제가 예,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적은 거는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희귀 유전 질환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렉비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인 건 뭐냐면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RNA 치료제는 그 이 희귀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럼 시장이 작아요. 작은 시장인데 만성 질환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시장이 이제 진출하게 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제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은 그 mRNA는 요건 백신이고 예, 기존에 잘못된 걸 교체하는 거 그리고 siRNA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를 잘라버려 가지고 아예 못 만들게 잘못된 단백질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나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RNA 치료제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RNA 치료제는 한마디로 질병의 근원을 mRNA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메신저. 그래서 질병의 이제 근원 요거를 없애주고 교체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RNA 치료제 CDMO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그 ST팜이 있어요. 근데 저 RNA 치료를 만들려면 원료 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약을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RNA 치료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고 요걸 하는 회사가 바로 ST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올리고는 소수, 작은을 의미하고 그리스어로 올리고이라는 데서 따왔대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같은 그런 모양 있죠. 그거의 구성 요소가 뉴클레오티드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뭐 헥산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어쨌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란 용어로 우리가 부르고 요 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RNA 치료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RNA 치료제를 만들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오늘날의 생명공학 진단 및 제약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생명공학 진단 제약 산업이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제조 기술 장벽이 높고 초기 비용 부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기업은 ST팜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를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면 올리고를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올리고는 이렇게 헥산 구조의 빌딩 블록이 있어요. 레고처럼 생긴 이거를 이제 이 블록을 연속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ST팜은 이런 빌딩 블록과 이걸 다 만들어내는 올리고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올리고가 돼요. 이걸 동시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요거 완성품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올리고를 동시에 생산해서 FDA, CGMP 이제 승인을 받은 이제 글로벌 유일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로는 니토텐코가 있고 에질런트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올리고만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그 앞단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건 아니고, ST팜은 다예요. 그게 좀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생산을 이제 원료를 만들 때 두 개의 단량체로 구성된 다이머 방식으로 또 만든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막 이 용어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레고 빌딩 모양처럼 이렇게 쌓아 나가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다이머 블럭 방식을 하게 되면요 합성 순도도 올라가고 수율 올라가고 최종 수율이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ST팜만의 이런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바이오가 용어도 많고 되게 어려우시죠. 근데 핵심 뭐냐면 ST팜은 RNA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원료를 만들어 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러고 근데 이 ST팜은 그걸 만들기 위한 A부터 Z까지 다 하고요. 근데 또 방식도 저 블록을 쌓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율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제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만성질환 이제 RNA 치료제라고 제가 여기 스케줄을 좀 써놨는데 ST팜이 앞으로 잘 되려면 요 RNA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매출이 올라가야 당연히 여기서 돈을 많이 벌죠, 그죠? 그래 여기 납품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희귀질환도 있어요. 희귀질환도 있는데 제가 희귀질환 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만성질환이 훨씬 큽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 제품들만 이제 스케줄을 몇 개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2020년 4월 노바틱스의 렉비오가 FDA 승인을 받았고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이 맞아요. 네, 12월이 맞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앞쪽에는 적었는데 이 뒤쪽에는 12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바틱스의 렉비오를 이제 12월에 승인을 받았고 24년 이제 6월에는 제론에 이제 얼마 안 됐죠. 라이텔로라는 이제 제품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이제 아직은 저거 이제 임상 결과 나와야 되는데 아이오니스랑 노바티스에서 공동 개발하는 펠라카르센 요게 내년 하반기에 아마 3상 결과 나올 것 같고 저게 잘 되면 그 다음에 FDA 승인 받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제품이 핵심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RNA 치료제가 이제 복잡한 생산 과정과 높은 치료 비용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리고핵산이 의약품 RNA 치료제 시장은 대부분 희귀 질환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만성질환 치료제로 영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현재 18개 올리고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대요. 전체 시장 규모는 52억 달러. 근데 현재 FDA 승인받은 만성질환 치료제는 노바틱스의 렉비오랑 제론의 라이텔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론의 라이텔로는 이제 골수 이용성 증후군 치료제인데 이제 상업화는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년 하반기에는 아이오니아니스의 올레자르센, 도니다르센 상업화가 예상되는데 근데 이거는 희귀 질환이에요. 희귀 질환이고 25년 하반기에는 아까 여기 적어드린 펠라카르센 임상 3상 결과 나오고 27년에는 제론의 또 라이텔로가 적응증을 좀 늘린 거죠. 골수 섬유증으로 이제 적응증을 늘려서 상업화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만성 질환입니다. 요 세 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팜 이제 올레자르센, 도니다르센, 펠라카르센 원료 의약품 좀 생산하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올레자르센과 도니다르센은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로 좀 알려져 있고 펠라카르센 여기 좀 오늘 오타가 많네요. 카르센은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아마 임상 3상 성공하면 원료 생산량이 급증해서 ST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론의 라이텔로 요거 이제 ST팜이 원료 의약품 독점 공급 중에 있거든요. 요거를 제론의 라이텔로는 그래서 이제 6월 7일 날 FDA 신약 승인 받았고 미국에 지금 1차 치료제로 좀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는 한 13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매출이 목표만큼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미 나온 지가 꽤 됐던 그 노바틱스의 렉비오인데 요게 이제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거든요. 요게 이제 고혈압, 당뇨와 함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혈관의 노화를 촉진하는 건데 굉장히 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혈관 내벽에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14일 원료 의약품 공급을 했고 그게 이제 864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렉비오 원료 의약품을 어쨌든 이제 한 400억 정도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렉비오는 그 PCSK9 저해제라고 이렇게 좀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좀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있으면 세포로부터 이게 제거되는 걸 방해해서 콜레스테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저 PCSK9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단백질이 역할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될 수 있게 해주는 치료제다. 렉비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 중에서 기존에 스타틴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방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획기적인 게 연 2회만 맞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환자 편의성이 되게 증대 있죠. 예.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도 증대되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그게 잘 제거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치료제다. 예. 그래서 이 만성질환 치료제로 지금 이 원료 의약품을 ST팜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팜의 요 핵심은 설명드린 대로 아까 렉비오, 여기 라이텔로,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모르지만 펠라크레센, 요거는 내년 하반기 임상 3상, 요 세 가지가 가장 저는 핵심이 되지 않겠냐.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희귀질환이니까 만성질환 쪽으로는 요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의 이제 좀 매력 중에 하나는 글로벌 지금 3위 업체지만 시장 점유율이 지금 3위거든요. 니토텐코, 에즐런트, ST팜, 또 중국의 우시바이오도 우시앱텍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경쟁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을 규제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겠죠. 그 글로벌 1위 론자도 올리고 API는 지금 만들지 못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올리고 생산 능력은 지금 21년에 한 대였고 1톤, 22년에 4대 3.2톤, 25년에 이제 3분기에 증설이 되면 7대 4.6톤까지 늘어나고 26년 3분기에는 7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대. 그래서 경쟁사 니토텐코가 26년에 2.8톤, 26년에 에즐런트가 4톤이니까 저렇게만 된다면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쟁사도 증설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요 수치에 의하면 26년에는 ST팜의 생산 능력이 정말 이제 글로벌 탑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게 가동률 100%까지 가는 데는 8년 정도 또 걸린대요. 가동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의 우시앱텍이 경쟁사 중에 하나인데 생물보안법 때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ST팜을 수혜주로 많이 부르는 게 이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총이 한 30조 원 된다고 하는데 매출이 6,56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ST팜은 지금 시총 한 2조 원에다가 매출이 1,700억 정도 되니까, 근데 시총은 어쨌든 뭐 요즘에 좀 주가 안 좋아서 좀 빠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시 앱텍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예. 그래서 물론 ST팜이 앞으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선 생물보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돼야 되는 그 이슈가 있고, 왜냐하면 아직 하원만 통과돼가지고 그게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 증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마지막이 요 세 제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렉비오, 라이텔로는 어쨌든 승인 받았으니까 다만 처방이 계속 잘 나와야 되고, 마지막 저 펠라크레센이 내년에 임상 3상이 잘 되는지, 요게 ST팜의 주가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NA 치료제까지는 다 한번 말씀드렸고, 거기 대표적인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ST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어쨌든 내용이 좀 쉽진 않죠. 뭐 저도 이번에 좀 RNA 치료제 또 한번 공부하면서 이렇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만 아시면 돼요. RNA가 그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거고, 두 가지 방식이다. mRNA, 이 복사본이 있는데 얘가 잘못되면 얘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지금 복사된 걸로 바꿔주거나, 올바르게 바꿔준 게 바로 mRNA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이었고, 여기 렉비오란 제품, 렉비오 같은 이런 제품들은 잘못된 mRNA가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제가 저렇게 잘못된 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면 비정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거나 이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ST팜은 글로벌 3위 업체고, 저거 RNA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렉비오, 그 다음에 라이텔로, 그 다음에 펠레카르센, 요런데 이제 원료 의약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세 개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큰 실적 호전을 이룩할 수 있고, 안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우시앱텍과 경쟁하는데 이를 이제 미국이 생물보안법 통과시켜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정말 시장 최악의 상황이고 좀 어렵지만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또 그 다음 주에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헬스케어 벌써 11회까지 진행했는데, 예, 요즘에 시장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좀 괴롭긴 하네요. 아무튼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